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상악 전치의 위치,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심미적인 얼굴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전악 임플란트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웩스림을 통해서 정보 전달을 하게 되는데, 이런 상악 전치의 립 서포트와 길이를 먼저 설정하고 고경을 나중에 정했을 때 상악 전치의 위치를 수정하게 되는 일들이 임상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 프로토콜이 어 조금 완전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평균적인 립 서포트를 우리가 이용할 때 그 수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안 맞는 경우가 많고, 특히 상급 악관 관계에서 굉장히 그거보다 수치를 증가시켜야지 괜찮은 얼굴을 만드는 경우가 많더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또 뭐 일본 선생님들도 고민을 했고, 나름대로 또 수치를 제시를 했고, 어,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무치학에서는 악관 관계에 대한 정의가 없습니다. 완전한 어떤 뭐 저널에 이런 무치학에서는 어디를 기준으로 클래스 1, 2, 3를 정한다는 명확한 기준은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동안 이제 덴처를 많이 하면서 스캔 데이터를 많이 분석을 하면서 대략 어떤 기준을 삼을 수 있겠다라는 뭐 저의 일단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어디에 있는 기준은 아니고 제가 만든 기준이고, 저는 이거에 따라서 분류를 하고 이거의 기준에 따라서 전치의 위치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이 기준을 말씀드릴게요. 일단 제가 표준화된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분석을 한 게 이 상하악의 스캔 데이터를 계속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상의 교합 평면을 제가 설정을 했어요. 이 자이언티 시절보다 파필라는 흡수가 되면서 약간 라비알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자이언티 시절보다는 파필라가 약간 라비알에 흡수가 되면 약간 라비알에 있습니다. 그 위치의 파필라의 중앙과 베스티블의 가장 깊은 부분이 아닌 시작점은 대략 일치를 합니다. 지금도 이 스캔 데이터는 계속 분석을 하고 있고, 이거는 뭐 조만간 논문으로 나올 것 같아요. 이 기준으로 물론 이 환자분이 실제 1급 악관 관계를 치아가 있던 시절에 갖고 있었는지 안 갖고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유치학 환자를 실제 분석을 해보면 파필라의 위치는 베스티블 시작점보다 약간 후방에 있어요. 왜냐면 흡수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흡수가 돼서 약간 전방으로 이동한 상태에서 제가 만든 가상의 교합 평면을 설정한 수직선에서는 대략 일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전후방적으로 베스티블의 시작점과 파필라는 대략 같은 선상에 우리가 놓는 기준을 만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저의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1차적인 기준.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기준은, 이거는 선생님들이 다 알고 있는 기준이에요. 파필라의 중앙에서 자이언치의 견치의 중앙까지 대략 일치합니다. 흡수가 되고 나면 파필라의 후방과 자이언치의 견치의 위치가 대략 일치를 하겠죠. 자, 세 번째 기준은, 이게 총위치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자이언치를 기준으로 하면 총위치는 오버젯을 좀 주기 때문에 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개념을 임플란트에도 적용하고자 한다면, 이 하악 전치는 상악 견치, 상악 견치, 하악 견치의 팁은 상악 견치의 팁보다 측면에서 봤을 때 약간 전방에 있게 보일 수 있지만, 이거를 악궁의 전체 전후방으로 놓고 보면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냐면 하악 견치의 팁은 상악 견치의 매지 아래서 팁 쪽으로 가이드를 하기 때문에 전후방 위치를 보면 대략 비슷한 위치에 있어요. 뭐 정확하게 똑같은 레벨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대략 비슷한 위치에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세 가지 조합을 하면, 자, 1, 2, 3번의 조합을 해보면 파필라의 위치랑 베스티블의 위치를 같은 선상에 놓고, 그 다음에 그 위치 또는 그거보다 약간 후방에 2mm 정도 후방에 상악 견치의 팁과 하악 견치의 팁이 위치한다는 기준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조합을 하면 보는 뷰를 바꾸면 이런 관점이 만들어집니다. 제가 1, 2, 3급의 심리적인 배열을 하는, 이거를 캐드로 변환하는 컨셉에 대해서는 이제 작년에 뭐 특허를 냈고요. 이거를 이제 그냥 이거는 그냥 뭐 기존에 있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그냥 이 표준화된 방법이 뭐 기존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조금 뭐 저의 방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악 견치의 상악 견치의 위치는 파필라를 기준으로 대부분 한 7, 8mm 전방에 있죠.
근데 베스티블의 시작점을 같은 레벨로 놓고 보면 하악에서는 이런 비율을 볼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특별한 건 아닙니다. 이게 두 전후방적으로 베스티블의 시작점과 파퓰라가 일치하기 때문에 같은 레벨로 놓고 보면 전치는 대략 7, 8mm 전방에 있어요. 자, 상악 견치의 위치는 이 상태에서 약간 보이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하악 소구치의 위치가 대부분 리치보다 협측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악 소구치의 위치는 약간 이 리치보다 약간 협측에 있기 때문에 상악 소구치의 위치가 이 정도 있게 되면 상악 견치는 이 베스티블에서 약간 보이는 위치에 있어야 돼요. 이게 보이는 있지 않고 들어가 있으면 소구치의 위치에 그 텅 스페이스가 좁아진다는 의미랑 비슷해요. 우리가 텅 스페이스에 대한 기준은 하악이죠. 그래서 소구치의 위치의 기준은 하악입니다. 하악을 리치보다 설측으로 배열하는 일은 흔치 않아요. 하악 소구치는 굉장히 버칼본 흡수가 심한 부위이기 때문에 하악 소구치는 대부분의 크라운의 위치가 리치보다 버칼에 있어요. 그러면 견치는 이 위치에서 보이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 제가 많은 심미적인 덴처를 분석해 봤을 때 견치는 이 위치에서 디스탈이 거의 이제 베스티블의 외측과 비슷한 위치에 있으면 대부분 견치의 위치가 괜찮습니다. 일반적인 견치의 위치의 기준은 아까 제가 처음에 지난주에 보여드렸듯이 루게를 기준으로 하거나 상악만을 기준으로 하지만 저는 견치의 위치를 하악을 기준으로 두는 배열 방법을, 셋업 방법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치를 측면으로 바꾸면 이 베스티블의 시작점과 파퓰라를 같은 레벨로 봤을 때 하악 견치와 상악 견치는 그거보다 약간 후방에 있는 위치가 맞는 위치고, 베스티블의 하악의 전방부 베스티블의 두께가 한 2, 3mm 되기 때문에 상악 전체의 위치는 대략 5, 6mm 정도 외측에 있는 위치가 됩니다. 우리가 직관적으로 치아의 위치가 심미적인지 아닌지를 이 기준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모든 수치에 대해서 제가 오늘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 뭐 비율은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상악 전치의 위치에 대한 일반적인 직관적인 기준을 클래스 1에서 설명드리는 거고, 이 기준을 파퓰라랑 베스티블의 시작점을 같은 레벨로 두는 기준으로 봤을 때 2급 환자랑 3급 환자도 같이 적용을 해도 임상적으로 괜찮은 결과를 보일 수 있습니다. 제 경험상 대부분 괜찮은 결과를 보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악이 나간 만큼 상악 전체는 더 나가야 되는데 그 기준을 베스티블의 시작점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수치는 같은 수치를 적용하는 겁니다. 자, 우린 덴처의 모양만 봐도, 셋업의 모양만 봐도 이 위치가 심미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왼쪽과 같은 위치는 심미적인 결과를 보인다는 것을 우리가 덴처를 넣어보지 않고도 알 수가 있고, 오른쪽은 치아가 너무 후방으로 배열되어 있고 전치부 위치도 너무 안으로 들어가서 입이 꺼져 보이겠구나를 우리가 덴처의 셋업 위치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풀마우스를 한 케이스들을 보거나 덴처 케이스들을 봤을 때 구치부가 소구치 들어가고 제일대구치가 들어갔는데 구치부 스페이스가 꽉 찬 케이스들 있잖아요. 패드랑 거의 근접해 있는 케이스들은 대부분 전치 위치가 잘못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한국인의 악궁을 최근에 분석하고 있는데 악궁의 전후방 길이의 편차가 아주 크지 않아요. 무치하게 되면 선생님들이 악궁이 좁아져서 치아가 들어갈 공간이 좁아지는 것처럼 느끼실 수 있는데 그거는 우리가 리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무치하게 된다고 해서 우리의 텅 스페이스가 바뀌진 않습니다. 자연치의 위치는 리치는 설축으로 가지만 전치부 위치를 봤을 때 실제 전치는 훨씬 더 앞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리치를 기준으로, 그리고 최근에 구강 스캔을 많이 하는데 구강 스캔만 가지고 우리가 이 배열의 위치를 판단하는 데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리치에 대한 기준은 특히 하악은 계속 설축으로 이동을 하고 상악은 만약에 그대로 있다고 봤을 때 우리가 스캔 데이터를 보면 2급 악관관계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 사람은 리치가 흡수되면서 2급 관계처럼 보이게 된 거지 실제 이 환자분이 2급 악관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에요. 무치약 환자분이 돼서. 그 상태에서 전체의 위치를 리치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고 구치를 4개를 다 넣고 싶은데 넣을 수가 없죠. 전체를 미리 설축으로 이동을 시켰기 때문에. 그럼 구치부는 3개밖에 안 들어가든지 아니면 이 구치부는 이 오른쪽에 보는 것처럼 패드를 타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덴처에서는.
이 환자분은 뭐 보시다시피 굉장히 심미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수복을 할 때 물론 여기서 고정성 임플란트로 할 때 약간의 타협을 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고정성 임플란트를 할 때는 그만큼 또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 치아 배열에 대해서 약간의 타협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기준을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떤 게 이 환자분의 심미적인 얼굴을 만드는지에 대한 기준은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고, 아까 그 상급 환자를 제가 파필라랑 베스티블이 이렇게 엇갈린 관계로 있었지만, 베스티블이 나가 있었지만 이거를 일치시킨 상태에서 1급과 비슷하게 전치의 위치를 설정하면 일반적인 기준에서는 훨씬 더 라비알에, 파필라를 기준으로 훨씬 더 라비알에 치아가 위치되는 거죠.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설정을 하면 아까 보시듯이 조금 더 클래스 상급 환자에서 심미적인 얼굴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환자분도 약간 상급 환자분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던 환자분입니다. 어 뭐 지금 임플란트 세미나긴 하지만 우리가 전악 임플란트를 할 때 그만큼 우리가 치아의 위치, 젊어지는 치아의 위치를 설정하는 게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쉽게 설정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프로토콜이 있다면 굉장히 우리가 임상을 할 때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 셋업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우리가 자연치를 기준으로 셋업을 할 때 문제점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도 셋업이 된 상태예요. 일반적인 기준으로 파필라에서 한 7-8mm 전방으로 셋업이 된 상태고, 지금 우리 기공사 선생님이 이렇게 전치의 위치를 파필라를 기준으로 한 7mm 정도에 설정을 하고 이렇게 셋업이 된 상태인데, 저는 이 덴처의 모양만 봐도 이 환자분의 얼굴이 굉장히 좀 꺼져 보이겠구나. 전치의 위치가 좀 좋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심미적인 어떤 사진을 찍을 때 보통 이렇게 스마일 사진을 많이 찍잖아요. 웃을 때 치아가 이렇게 밝게 보이고, 사실은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다물고 있을 때 이 환자분이 어떤 자연스러운 얼굴을 보이냐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웃을 때 치아 보이는 거는 입술의 부족함을 가리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자연스러운 얼굴을 가진다는 거는 닮고 있을 때 괜찮은 얼굴을 보여야 되거든요. 이 환자분은 웃을 때 예쁠 수도 있어요. 치아도 뭐 가지런하게 보일 수도 있고. 하지만 제가 수정하기 전과 후를 보여드릴 텐데, 이 환자분은 파필라를 기준으로 베스티블의 시작점이 굉장히 앞에 있는 환자분이죠. 약간 상극 관계를, 제 기준에서 상극 관계를 보이는 환자분이에요. 자, 이 환자분을 파필라랑 베스티블의 시작점을 같은 레벨로 두고 이 위치에서 전치부를 위치를 수정합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전치 위치대로 수정을 하고 아치가 작다고 판단이 들었어요. 왜냐면 하악이 큰 만큼 상악의 아치가 커져야 되는데 상악의 아치가 작기 때문에 치아의 위치를 바꿔서 아치를 넓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하악의 소구치를 기준으로 하면 소구치가 베스티블 외측에 있기 때문에 견치가 보여야 된다 그랬는데 지금 보이지 않는 상태죠. 예. 하악이 커진 만큼, 저는 전치부의 아치를 하악을 기준으로 설정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연치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지 않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한 2-3분 내에 제가 대략 왁스를 녹여서 그냥 빨리빨리 치아를 이동해요. 얼굴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보기 위해서. 자, 선생님들, 제가 치아를 제 셋업 방법을 적용하기 전과 후를 보여드리면, 물론 이 고령 환자분이어서 이 얼굴이 뭐 환자분이 꼭 뭐 주름이 일반적으로 지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에 왼쪽 얼굴에 대해서도 환자분은 만족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고령 환자분이고 어느 정도 주름이 드는 거를 이해하시기 때문에. 하지만 오른쪽에 그 구각부나 입술에 훨씬 더 자연스럽죠. 제가 견치 사이즈랑 위치의 아치를 바꾼 거죠. 그래서 이 립 서포트라는 개념은 저는 하악에 따라서 달라지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하악이 나갔고 상악 전치의 위치는 자연치를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하악에 비해서 다소 립 서포트가 부족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하악을 기준으로 설정을 하면 대부분 임상적으로 괜찮은 결과를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최근에 트라인에서 수정을 많이 안 하게 된 것도 그렇고요. 이 환자분도 제가 왁스림으로 했을 때 굉장히 큰 오버짓이 생겼지만 이거를 제 셋업 방법으로 바꾸고, 왁스림을 쓴 게 아니에요. 그냥 셋업 방법만 바꾼 겁니다. 지금 훨씬 더 자연스러운 얼굴을 보이고 버티컬 디멘전이 달라진 것처럼 보이죠? 버티컬 디멘전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음, 사실 치아 위치에 대해서, 전치의 위치에 대해서는 이게 결론입니다.
저 포인트들, 견치의 위치는 저 라인보다 약간 후방에 위치할 수는 있어요. 우리가 1, 2, 3급에서 같은 프로파일로 대부분 배열을 했을 때, 물론 악강 관계가 굉장히 독특하게 뭐 상악이 너무 과성장했다든지, 뭐 상급 환자인데 상악도 과정상하고 하악도 너무 더 과성장한 분들에 대해서는 안 맞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의 임상 경험으로 봤을 때 대부분 이 셋업 방법은 대부분 환자에게 적합합니다. 예. 그런 성장 패턴을 보이는 분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셋업 방법을 적용하면 덴처를 바이트만 빨리 뜨면 빨리 만들 수 있고 최소한의 정보만 필요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고경이 설정된 다음에 전체 위치의 길이에 대한 정보만 주면 됩니다. 자, 우리가 또 전치의 위치를 젊은 시절에 전치 위치를 설정할 것인가라고 생각을 해보면, 전치 위치는 젊은 시절에 자연치 위치를 설정하는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무치약 환자의 임플란트를 수복한다는 거는 얼굴을 젊게 만드는 개념이라 그랬죠. 그러면 자연치의 전치는 우리가 나이가 들면 일반적으로 상악 전치는 안 보이게 되고 하악 전치만 보이게 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면 그 상태로 우리가 수복을 해주면 환자분들이 만족을 하냐? 그렇지 않아요. 보철물은 하악 전치만 보이고 상악 전치가 안 보이는 게 굉장히 부자연스러워요. 그리고 상악 전치가 보이고 밝게 젊게 보이는 얼굴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이 길이에 대한 관점에서도 봤을 때 자연치의 치아의 절단부의 위치를 그대로 보존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무치약 환자의 임플란트든 덴처를 수복할 때 있어서 나이가 들면 구각부가 처지고 상순이 길어지게 되죠. 그럼 길어진 만큼 우리는 그거를 보상을 해줘야지 젊어지는 얼굴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일본에서 연구를 한 건데, 전치의 치아 길이가 무치약에서는 베스티블의 55% 정도고 유치약에서는 55% 정도고, 무치약이 돼서 구각부가 좀 처지고 상순이 좀 길어지면 한 64% 정도 돼야지 길이가 좀 적절한 것 같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저도 저의 덴처를 계속 분석을 해보고 있어요. 훨씬 더 많은 증례가 쌓였어요, 지금은. 어, 대략 한 60%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베스티블이라는 거는 선생님들이 인상의 프로토콜이 정립이 안 되면 뜰 때마다 달라질 수 있어요. 오늘은 뭐 인상을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이 인상은 뜨는 프로토콜이 정해지지 않으면 굉장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베스티블의 비율에 대해서는 이 수치를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그래서 길이에 대한 정보는 저는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자연치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치약에서 조금 더 자연치보다는 길어지고 젊어 보이는 길이를 설정한다 라는 개념을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합평면에 대해서 다시 생각을 해보면, 교합평면에 대한 정의가 뭐죠? 하악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상악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어요. 자, 교합평면에 대한 정의는 상악 중저혈치의 절단형과 제1대구치의 기능교도예요. 젊은 시절에 캠퍼 플레인하고 뭐 평행하냐 안 평행하냐 이거는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그 기준이 일단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죠? 상악 전체 위치가 달라졌죠. 상악 전체의 위치를 자연치를 기준으로 설정을 하지 않는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 캠퍼 플레인에 대한 기준이 일단 바뀐 거예요. 중절치의 절단부의 위치를 바꾼다는 얘기는 캠퍼 플레인에 대한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다는 얘기랑 비슷한 얘기가 됩니다. 자, 대부분의 덴처를 빨리 만드는 프로토콜이나 풀마우스 임플란트의 오클루절 플레인을 정의할 때 많은 메이저 회사들, 페이셜 스캔도 마찬가지고, 뭐 페이셜 스캔은 사실 그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이 캠퍼 플레인을 적용을 해요. 이 기준은 사실은 1급 환자에는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지만 2급 환자나 3급 환자에는 적용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이 기준 평면 자체도 맞지 않지만 일단 기준이 바뀌었어요. 우리는 상악 전치의 위치를 바꿨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악 전치의 위치가 자연치랑 캠퍼 플레인이 평행했다고 해도 우리는 자연치의 위치를 설정하는 게 아니라 자연치의 위치보다 조금 더 길게 된 설정을 하는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고령 환자의 무치약 환자에서 덴처를 하거나 임플란트 보철을 하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캠퍼 플레인과 평행한 기준을 내가 만든다고 하면 전치 위치를 내리면 구치부도 같이 내려야 돼요.
구치부도 같이 내리면 어 조금 이상하죠. 예. 오클잘 플레인이 캠퍼 플레인과 맞으려고 존재하는 건가? 그건 아니잖아요. 자, 우리가 바지를 사러 가서 바지를 사는데 어 대부분 사람들은 바지를 반을 접으면 목이랑 비슷해요. 비슷해요. 대부분 사람들은 비슷한데 바지를 사러 가서 목에다 맞춰야 되기 때문에 내가 꼭 목에다 맞춰야 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바지는 바지에 맞춰야죠. 우리가 바지를 사러 가면 내 허리에 맞춰야죠. 예, 이거를 기계적으로 맞추다 보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 바지를 사러 가서 내 허리에 안 맞추고 목에다 맞추는 기준이 생기는 거죠. 이 오클절 플레인이 존재하는 거는 혀의 높이랑 비슷해서 우리가 음식물을 저작하기 쉽고 뭐 볼도 혀도 안 씻고 이런 위치에 우리가 플레인을 설정하는 거예요. 이 플레인을 기계적으로 캠퍼 플레인에 맞게 설정하는데 전치부의 위치를 내리다 보면 후치부를 같이 내려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게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경우에는 뭐 다른 선생님들도 문제를 느꼈기 때문에 캠퍼 플레인을 적용할 게 아니라 뒤쪽을 올리거나 뭐 패드를 기준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입술이 처진다고 해서 또 전치부를 무작정 내릴 수는 없어요. 특히 립 서포트를 만들지 않고 처진 입술에 맞게 상악 전치를 계속 내리고 또 캠퍼 플레인과 평행하게 배열하는 기준을 만들다 보면 셋업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전치부는 빼지 않고 처진 입술에 맞게 전치를 계속 내리고 하악 전치를 짧게 만들고 오클절 플레인은 전치가 내려갔으니까 같이 캠퍼 플레인에 대해서 평하게 만드는 기준을 하다 보면 전혀 씹을 수 없는 배열이 나오게 되고 심미적인 배열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배열은 어느 정도 그냥 우리가 셋업에서 봤을 때도 예쁜 배열이라는 게 존재를 해요. 자, 이 1, 2, 3번 중에 어느 게 적절한 배열이라고 선생님들 생각을 하세요? 그냥 배열만 봤을 때. 자, 1, 2번은 어떻게 배열한 거죠? 상악 전치가 굉장히 내려와 있죠. 상악 베스티블 간격에서 봤을 때. 왜 이렇게 내렸을까? 이 술자든 기공사 선생님이든. 입술이 처졌으니까, 그죠? 상악 전치를 보이게 하려고. 앞으로 뺀 게 아니라 계속 내린 거죠. 그래서 1번은 오클루절 플레인에 그거를 또 폭스 플레인에 맞추다 보니까 구치부가 같이 내려가게 된 거죠. 이런 배열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 상악 전치는 어느 정도 라비알로 위치를 시키면서 그래서 뭐 자연치보다는 약간 내리는 개념을 적용하면 3번과 같은 배열이 나오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배열이랑 약간 비슷한 형태죠. 그래서 우리의 셋업이 자연스럽다 하는 거는 어느 정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캠퍼 플레인과 평행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꼭 일치시킬 필요가 없고, 제가 최근에 연구를 CT를 100명을 했는데 대략 한 4도 정도 차이가 납니다. 4도 정도 오클루저 플레인이 캠퍼 플레인보다 한국 사람들은 낮아요. 특히 상급 환자는 많이 낮고요. 2급 환자는 조금 높은 편입니다. 특히 상급 환자에서 이거를 설정을 하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표현, 말도 안 되는 플레인이 만들어집니다. 이 환자분도 전치부가 1급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악골은 약간 상급 관계를 가지고 있고, 특히 한국 환자분에서 많은 환자분이에요. 자, 이 환자분을 오클루저 플레인을 분석해 보면, 자, 오클루저 플레인과 평행한 선을 제가 얼굴에다 그어 보면 저 맨 우측 사진인데 귓볼보다 훨씬 밑에 있어요. 트라고스보다 훨씬 한 1cm 이상 밑에 있어요. 저분을 만약에 캠퍼 플레인을 기준으로 이 환자분이 무치하게 됐을 때 수복을 한다고 생각하면 7번이 아마 상악 입천장을 뚫고 나갈 거예요. 이 환자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환자분은 뭐 전치부도 상급이지만 이 환자분을 무치하게 됐을 때 캠퍼 플레인을 기준으로 전치 위치를 어쨌든 뭐 자꾸 후방부의 플레인을 맞춘다. 그러면 구치부 잇몸을 뚫고 나갈 겁니다. 자, 2급 환자분은 더 높고 1급 환자분은 비슷하고, 이게 일률적으로 적용이 불가능한 게 논문을 봐도 편차가 너무 커요. 이거는 기존에 있는 논문이고 제 논문은 아직은 나오지는 않았습니다만, 저기 수치를 보시면 15도, 3도, 12도란 편차는 굉장히 큰 편차거든요. 뭐 이 논문도 보면 이 오클자 플레인은 캠퍼 플레인과 평행하지 않다.
오클자 플레인은 굉장히 큰 표준 편차를 보였다. 제 논문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캠퍼 플레인과 패러렐리즘은 not a reliable reference다 나와 있죠. 물론 이게 연구자마다 그 측정하는 포인트들이 약간이 달라서 뭐 그런 점들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저도 옛날에 워낙 이 플레인을 많이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치아의 오클자 플레인을 설정할 때 이런 기구들을 사용했어요. 이상하지 않나요, 선생님들? 상악이 7번이 조금 더 가면 상악을 뚫고 나갈 것 같죠, 그죠? 네. 오클자 플레인은 이거는 제가 지금 이제 논문에서 쓰고 있는데 오클자 플레인은 1, 2, 3급이 약간 다른 경향을 보여요. 2급은 약간 패드에서 상부 정도에 있는 경향을 보이고 하뮬란 아치에서는 1, 2, 3급이 대부분 비슷한 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가 대략 아치의 절반 정도에 위치해요. 그래서 이 오클자 플레인은 저는 패드랑 하뮬란 아치를 기준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해요. 따로 구강 내에서 정보 전달을 할 필요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치의 위치는 이 캠퍼 플레인의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상하순 간격에 스마일 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자연치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런 규칙을 적용하면 되겠고 클래스 2는 한 3분의 2에서 상부 정도 패드에 상급은 2분의 1에서 하부 정도의 위치를 시키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구치부의 위치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구치부 위치의 파운드 라인을 침범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전학 수복을 할 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전학 수복을 할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파운드 라인을 기준으로 하거나 아니면 리치를 기준으로 합니다. 이 덴처를 셋업하는 기준들은 굉장히 여러 가지 학파들이 있어요. 이 리치를 기준으로 하는 일본 선생님들의 그룹이 있고 뭐 독일의 선생님들은 이 파운드 라인을 기준으로 하기도 하는데 이 리치를 기준으로 하는 거의 문제는 전방부 리치는 계속 좁아지는 쪽으로 리치 리조션이 되고 구치부 리치는 리치 흡수가 심하게 되면 자연치 위치보다 치조제가 더 협측에 위치해요. 그럼 어떻게 되겠죠? 크라운이 저 위치로 크라운을 만든다 그러면 크라운은 점점 더 버칼에 위치하게 되는 거고 소구치부는 점점 더 텅 스페이스가 좁아지는 쪽으로 크라운이 위치하게 됩니다. 덴처에서는 이게 괜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덴처에서는 덴처의 안정이 기준이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전학수복을 임플란트를 할 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텅 스페이스, 자연스러운 아치를 만드는 게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을 사용하기보다는 저는 패드의 전방부와 그 다음에 소구치의 센트럴 포사를 기준으로 하는 요런 배열의 라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자연치의 라인을 기준으로 하는 게 더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기준을 하악에 적용을 하면 이렇습니다. 전치는 제가 이 빨간 선은 베스티블 라인이에요. 제가 처음에 배열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하악의 기준은 베스티블의 전방부라 그랬죠. 베스티블의 전방부보다 전치는 비슷하거나 약간 후방부에 위치하고 그거보다 약간 외측에 소구치가 있으면서 패드의 전방부로 센트럴 그루브가 비슷한 라인을 그리면 이 텅 스페이스를 침범하지 않고 심미적인 아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이 진단을 할 때도 이런 셋업을 활용하면 좋고 뭐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빠른 덴처를 만들 때도 이런 셋업의 기준을 활용하면 저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도 사실 할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구치부의 셋업의 어떤 그 길이, 치아의 사이즈 이런 것들이 사실 임플란트에서는 다 고려가 돼야 돼요. 이거는 이제 어디 해외에 있는 선생님이 이제 디자인한 사진을 제가 캡처한 건데 사실 이 모형에서 셋업된 것만 봐도 이 셋업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어느 정도 평가를 할 수가 있어요. 이 환자분은 제가 처음에 보여드린 환자분하고 비슷한데 전치부가 너무 작고요. 훨씬 더 전치부가 커지고 아치가 전방부 아치가 넓어져요. 이 보철물이 구강내 들어가면 저 이 구강내 사진 보지는 못했습니다. 굉장히 입이 많이 꺼진 배열이 될 거예요. 치아가 왜소해 보이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 IARPD도 많이 하잖아요.
이것도 그런 기준으로 치아의 위치를 평가해 볼 수 있어요. 대부분 소구치 부위나 견치 부위의 크라운 위치가 잘못된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 소구치 부위나 견치 부위는 리지 흡수가 버칼에서 많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교환면이 리지보다 좀 협측에 위치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지금 소구치 같은 경우는 지금 리지의 크라운이 만들어지는데 임플란트가 이러기 쉽죠. 왜냐면 뼈는 협측에서 링구알로 이동을 했고 그 위치에 임플란트를 심고 기공소로 보내면 기준이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위치에다가 크라운을 만들고 하면 뭐 다른 구치부도 다 텅 스페이스가 좁아지는 결과를 보이게 되죠. 이 환자분은 전치부에 임플란트를 심고 IARPD를 하러 오신 분이에요. 치료는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심리적으로. 자, 이 위치에 크라운을 만들 수가 있을까요? 크라운을 만들려면 만들 수 있겠지만 이 환자분은 베스티블의 위치를 감안해 봤을 때 크라운이 실제 있어야 되는 위치보다 한 5mm 이상 안으로 들어간 형태예요. 위치가 굉장히 많이 흡수가 되면서 링구알로 꺼진 케이스거든요. 그런 이 위치에 크라운을 만들면 크라운 모양이 어떻게 될 거를 우리가 미리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설축으로 많이 리치가 흡수된 케이스에서는 크라운을 만들면 완전히 이렇게 퍼지는 식으로 크라운이 만들어지든지 우리가 아이디어 라치를 만들려고 하면, 아니면 그게 좀 부담스러우면 임플란트 오버덴처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 환자분은 하악 크라운을 설축으로 만들고 그 위치에다가 하악 덴처를 만들고 그 위치에다가 상악 덴처를 셋업했기 때문에 굉장히 입이 꺼지고 비심미적인 덴처가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이 환자는 오버덴처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오클루전 플레인도 굉장히 낮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임플란트를 셋업을 심리적으로 하려면 덴처를 심리적으로 셋업을 하는 기준이 있어야 되고 그 위치는 일반적인 왁스림보다는 VD가 정해진 상태에서 스마일 라인을 기록을 하고 전치부 오클루전 플레인에 대한 정보만 있으면 저의 셋업 방법을 활용하면 대부분 심리적인 셋업을 할 수 있다를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전악 임플란트 보철에도 이런 룰들을 적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런 심리적인 덴처가 있으면 요즘은 뭐 힐링 스캔 바디든 뭐 이런 임플란트 회사들에서 다 이런 스캔 힐링 어버먼트는 다 나오기 때문에 뭐 이 스캔 바디가 아니더라도 다른 스캔 바디도 스캔한 다음에 덴처에 멀징을 하면 뭐 이런 고정성 보철물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임플란트 고정성 보철물은 결국은 심미적이어야 되고 그 치아의 위치는 심미적인 치아 위치를 기준으로 임플란트도 설정이 돼야 되고 임플란트 위치도 그거에 맞게 식립이 돼야 되겠죠. 자, 제가 임플란트를 심미적으로 설정하기 위해서 그럼 덴처를 만들어야 되는데 덴처를 왁스림을 만들고 하는 거 너무 번거롭고 당일에 안 되고 왁스림 조절하는 것도 어렵고 왁스림을 상황 먼저 조절하고 바이트를 떴는데 아까와 같은 VD에 따라서 또 악관 관계에 따라서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제가 한 1년 전부터 쓰고 있는 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작년에 특허를 내고 아직 상품은 나오지 않았는데 지금 디자인은 다 바뀌어서 나오게 될 거예요. 분리 방법도 바뀌게 될 텐데 당일에 바이트를 뜨고 덴처를 이제 2번에 제가 만드는데 이 덴처도 이제 조금 뭐 디지털 어떤 프로토콜에 따라서 디지털로 하면 당일에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바이트 뜨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리뷰를 좀 할게요. 뭐 제가 바이트 뜨는 방법이 제 방법의 어떤 기존 방법과 차이점에 대해서 조금 리뷰를 하겠습니다. 뭐 이건 미국 회사니까 예, 대부분 빨리 덴처를 만들 수 있다, 2번의 덴처를 만들 수 있다 하는 워크플로우를 이제 말하는 회사들도 있고 뭐 컴퍼니들에 들어가 보면 대부분의 프로토콜은 뭐냐면 기존 덴처를 활용하는 거예요. 당연히 기존 덴처를 활용하면 치아만 교체하면 덴처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덴처가 저의 경험으로 봤을 때 VD가 적절한 경우가 많지 않고 치아 위치가 우리가 임플란트의 위치를 기준으로 삼을 만큼 잘 배열되어 있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임플란트의 위치를 기준으로 삼으려면 저는 대부분은 저의 셋업 방법을 활용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이런 회사들에서도 이렇게 2번에 만들어준다고 하지만 기존 덴처가 없으면 뭐 구강 스캔이든 인상을 떠서 보내면 우리가 뭐 바이트 왁스림을 만들어주겠다, 프린팅 베이스에다가 왁스림을 얹어서 만들어주겠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바이트를 뜨고 덴처를 만들죠. 아니면 당일에 바이트를 뜰 수도 있어요. 이런 이보클라의 센트릭 트레이란 걸 활용하면 바이트 트레이 같은 거죠. 이거로 바이트를 떠서 대략 CR과 텐타티브한 임시 바이트를 뜰 수 있어요. 하지만 이거는 굉장히 테크닉 센서티브합니다. 이거 써보신 선생님들, 저는 사실은 잘 써요. 이거로 VD와 CR을 동시에 어느 정도 억셉터블하게 잡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제가 이제 연수회를 하면서 대부분 선생님들이 이거를 활용하시는 걸 보면 VD를 굉장히 낮게 뜨세요. VD를 낮게, 왜냐면 CR과 VD를 동시에 잡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환자분이 꽉 물면 VD는 낮아지고, 또 환자분이 조금만 또 턱을 내밀 수 있고 이러니까 대부분 VD는 낮고 턱을 내민 바이트가 떠지기 쉬워요. 왜냐면 스탑이 없고, 퍼티가 굳는 동안 환자분은 계속 힘을 주고, 나는 괜찮게 스탑을 시켰지만 환자분은 조절이 안 돼서 더 꽉 물면서 턱을 내밀고 하는 상황들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이걸로 VD와 CR을 동시에 잡는 게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나오는 뭐 유명한 저널들에서도 이런 프로토콜을 활용하고 있어요. 다른 기구들이 사실은 뭐 마땅한 게 잘 없기 때문에 뭐 이런 프로토콜을 활용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VD와 CR을 동시에 잡는 거는 굉장히 테크니컬 센서티브한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두 번의 트라인 만들고 트라인 하면서 세 번째 날 딜리버리 하는 프로토콜로 이제 소개를 했죠. 물론 이런 퍼티를 활용하는 분들도 봤습니다. 이 퍼티를 활용하는 것도 굉장히 테크니컬 센서티브해요. 아까 그 바이트 트레이랑 마찬가지예요. 퍼티가 굳는데 뭐 2, 3분이라는 일단 초기 경화 시간이 있고, 그동안 환자분이 굳는 동안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내가 정해놓은 VD보다 환자분은 항상 더 다물게 될 가능성이 저는 대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수정하기도 어렵고, 예전에 제가 2015년부터 디지털 덴처를 했는데, 그러면 이런 환자분들을 빨리 좀 덴처를 만들려면 이런 장치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있어요. 미국의 아바덴트라는 회사인데, 상하계 플레이트가 있어요. 하하계 플레이트가 있고, 그다음에 상하계 플레이트를 상하계에다 고정을 해요. 그래서 일단 굳은 다음에 하하계 플레이트를 하하계에다 고정을 해요. 그리고 나서 하하계 핀이 있죠. 저기 보면 파란색 핀이 가운데 있어요. 이거는 올려서 VD를 잡아요. 저걸 VD를 잡으면 얼굴을 보고 VD를 잡는 거죠. 지금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근데 이 공간이 너무 크죠. 이게 공간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이 방법은, 상하악을 따로 플레이트를 고정시키는 방법은 이 공간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상악 리지 흡수가 심하게 되고 하악 리지가 심하게 흡수가 된 사람들은 상악을 고정시키는 게 굉장히 위로 고정이 되고, 하악 리지가 흡수된 사람들은 굉장히 하악이 아래로 고정이 되기 때문에 이 핀을 올려도 모자란 케이스들도 있고, 핀이 되게 불안정해져요. 길어지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바이트 체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저 핀 하나로 상악 플레이트가 고정이 되지 않아요. 저거 손으로 반드시 고정해 줘야 돼요. 손으로 고정되지 않으면 바이트 뜰 때 이미 상이 움직여서 바이트가 의미가 없어져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손을 왁스림처럼 손을 넣어서 고정을 해야 되는데, 저 플레이트가 너무 공간이 크면 고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공간이 너무 크면 저 안에 바이트 메터리얼을 짜기가 너무 어려워요. 저 안에 바이트 메터리얼 한 통 이상 써야 됩니다. 우리 실리콘 바이트 비싸잖아요. 그걸 한 통 이상 써야 돼요. 이게 굉장히 바이트 뜨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정밀한 바이트가 떠지지도 않고, 저 가운데 균일한 플레이트의 공간이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런 방식의 단점은, 저의 장치에 비한 단점은 대부분 무치약밖에 안 돼요. 부분 무치약에도 이제 활용을 할 수도 있는데, 잘라서 그 공간을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바이트를 떴지만 굉장히 많은 재료가 들어가고, 여기서는 이제 상악을 립 서포트를 조절하는 개념을 사용했지만, 저는 뭐 여기서 이런 개념은 저는 사용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빨리 끝나고 상하악을 동시 경화하기 때문에 시간도 훨씬 짧게 걸려요. 이런 방법도 있어요. 이것도 결국은 상하악을 따로 고정하는 방법이에요. 따로 고정하는 방법인데, 자, 보시면 상악 트레이 자체에 고디 가치가 달려 있죠. 상악 인상을 떠요. 자, 하악 인상을 떠요. 그럼 상하악을 맞물리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하밀라 나치랑 패드는 공간이 좁은 사람은 3, 4mm 밖에 없어요. 뒤에가 간섭이 되잖아요. 트레이가 간섭이 됩니다. 무조건 좁은 사람은. 그럼 뒤에를 잘라야 돼요. 뒤에를 분리를 시키게 만들었죠. 그러면 분리가 되면 앞쪽으로 바이트를 뜨고 다시 조립을 하면 악관관계를 체득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일단 자르고 조립하는 데서 에러가 생길 수 있는 문제도 있지만 이거 마찬가지로 플레이트가 상하 플레이트, 하악 플레이트가 따로 된 거는 다물었을 때 이 공간이 어떻게 될지를 예측할 수 없다는 문제는 동일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 트레이도 굉장히 많이 써봤거든요. 2016년, 17년도에 굉장히 많이 써봤는데 트레이가 리치가 좋은 케이스들은 상하이 덜 위치되고 하악이 또 리치가 좀 높게 위치되고 그럼 다물면 일단은 안 다물어져요. 플레이트 사이에 공간이 없으니까 조절할 여유도 없고 또 리치가 너무 심하게 흡수된 케이스는 너무 많아지니까 아까처럼 바이트 뜨기가 어려워지는 문제가 있고 대부분 우리가 임플란트 하러 오시는 분들은 그리고 임플란트 무치약 상태로 오시는 건 아니에요. 대부분 뭐 한두 개라도 발치하고 뭐 이렇게 대부분이 임상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환자분들한테 적용하는 것도 어렵죠. 우리가 진단덴처로서 우리가 빨리 CT를 찍어서 뭔가 진단을 하기에는 무치약밖에 안 되기 때문에 임상적으로 루틴하게 사용할 때 좀 어려움이 있어요. 제 스플릿 트레이는 기존에 있는 바이트 체득 방법하고 다릅니다. 비슷해 보일 수도 있어요. 결과적으로는 비슷해 보일 수도 있는데 그 가장 큰 차이점은 제가 이거를 생각한 거는 우리 자동차가 예를 들면 펑크가 났어요. 펑크가 났는데 자동차를 들어 올려야 돼요. 약간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펑크가 나서 자동차가 퍼졌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그 자동차 들어 올리는 기구 있죠. 그거를 일단 넣고 그 다음에 원래의 타이어 길이대로 얘를 회복하는 개념이에요. 높였다 낮추는 개념으로는 VD를 맞추기가 어려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동차를 벌릴 때도 플레이트가 들어가고 플레이트가 들어갔을 때 이게 어떻게 관계가 되는지를 알 수가 없죠. 상하악을 따로 고정하면 그 관계가 어떻게 될지를 알 수 없고 이게 평행하게 되지도 않을 수도 있고 기울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 평행한 플레이트를 넣어야 되겠다. 근데 그거를 분리시킬 수 있게 만들어야 되겠다. 이 개념의 장점은 대부분의 부분 무치약 환자에 적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치아가 닿는 부분은 커팅하면 되고 구멍을 내면 되고 구멍을 내도 다른 부분들이 다 고정되도록 만들면 모든 환자에게 바이트를 당일에 뜰 수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오는 환자분들도 단계를 덴처를 안 거치고 이미드 로딩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덴처를 만들고 보통 CT를 찍지만 이 환자분이 굉장히 멀리서 오시거나 하면 VD를 잡고 마커를 달고 첫날 CT를 찍고 필요하면 페이셜 스캐너를 찍고 부화의과 선생님하고 같이 진단을 하고 다음에 임플란트를 씌우면서 바로 로딩 들어가고 필요하면 덴처가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할 수 있고요. 일단 상하악이 동시경화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가운데를 분리하는 방법이에요. 일단 바이트를 뜨고 가운데를 분리해서 이거를 VD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이 공간에 대한 개념도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를 공간을 크게 만들었다가 낮추는 방법을 쓰면 화살에 쓸 수가 없어요. 그리고 VD 잡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무조건 낮추는 쪽에서 높이는 쪽으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게 상하악이 동시경화되기 때문에 기존의 상하악을 따로 경화시키는 방법에 비해서 훨씬 시간이 짧게 걸려요. 우리가 퍼티 굳는 시간 뭐 4, 5분도 임상적으로 굉장히 길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그게 빨리 걸리고 부분 무치약 환자한테도 대부분 쓸 수 있는 게 장점이고 아마 전 세계적으로 부분 무치약 환자의 대부분 쓸 수 있는 방법은 이 방법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상하악 간에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공간이 균일하게 생성되는 게 중요해요. 상하악을 따로 고정하면 상급 같은 경우는 하악이 나갈 수도 있고 2급은 하악이 들어갈 수도 있고 리치가 흡수되면 공간이 너무 커질 수도 있어서 이게 공간에 바이트 체득하는 게 어려울 수 있는데 항상 일정한 기준을 만들고 거기서 살짝 올려서 VD를 체득하기 때문에 일정한 공간이 만들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센트릭 트레이 같은 경우는 손잡이가 없어서 입술의 자연스러움을 확인할 수 없지만 손잡이를 자르면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우리가 페이셜 스캔을 쓸 때 대부분 6전치로 얼라인을 하거든요. 지금 있는 페이셜 스캐너들이. 근데 6전치로 얼라인을 하면 웃을 때 6전치가 잘 안 보이는 분들은 얼라인이 어려워요. 그래서 뭐 리트랙터 끼고 여러 장 찍고 해야 되는데 그런 번거로움도 있고 그걸 얼라인하는 과정에서도 에러가 있고 이 방법은 상하악 입술이 벌어지는 공간으로 체득을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마커를 달아서 얼라인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정확하게 얼라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직 저는 뭐 사용을 한 지 1년 이상 됐지만
이게 좀 단단하게 돼야지 더 선생님들이 활용을 하기가 쉬울 것 같아서 이거는 일단 기성품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기성품으로 만들어서 아마 올해 뭐 중반기 정도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뭐 간단한 증례 몇 가지만 빨리 보겠습니다. 이 환자분은 상악은 RPD를 계획하셨고, 하악은 뭐 발치하고 이제 임플란트 하기로 했는데, 하악 40번대 구치부는 임플란트 공간이 좀 부족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우측에 좀 심고 전방부에 심고 칸틸레버를 하기로 계획을 했습니다. 일단은 바로 임플란트를 갈 수도 있겠지만 일단 덴처를 먼저 만들고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덴처를 만들 때 이런 환자분들 레코딩 베이스 활용을 할 수 있겠지만 뭐 제 트레이가 있으면 당일에 바이트를 편하게 뜰 수 있습니다. 치아가 있는 부분은 그냥 구멍을 내면 되고요. 자, 구멍을 내서 가운데를 분리를 하면 당일에 빠른 시간 내에 스테이블한 레코딩 베이스가 만들어져요. 치아가 있으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이 치아에서 잡아주기 때문에. 자, 이 상태에서 원하면 트레이싱도 할 수 있고 뭐 중심 유도하는 방법에 따라서 선생님들이 유도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 VD를 올리고 나면 상하악에 일정한 공간이 만들어지고 이 하악에 핀을 삽입해서 VD를 올리면서 적절한 VD를 찾아 나갑니다. 자, 바이트를 체득을 하고요. 이게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 덴처를, 상악은 이제 프레퍼레이션 하면서 템포럴 덴처가 들어갔고, 하악은 임플란트를 하기 전에 덴처가 들어갔는데, 이 상태에서 사실은 첫날 마커를 달았으면 둘째 날 수술하면서 로딩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요 과정이 두 번에 끝나게 되고 굉장히 다양한 증례가 있는데 오늘은 간단하게 두 정례 정도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커를 달고 일단은 수술 가이드를 만들기로 했고요. 수술을 임플란트를 심고 멀티윈 어번먼트를 연결하고 스캔만 하고 가시면 됩니다. 뭐 방식은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최근에는 이 방법은 잘 안 쓰고 있어요, 제가. 이게 이제 뭐 그동안 사실 여러 번 이렇게 했었는데 뭐 대부분은 괜찮은데 이미드 로딩할 때 이런 이제 타이베이스를 뭐 프린팅 한 거든 뭐 밀링 한 거에다가 세면 해가지고 하는 방법이 괜찮은데 가끔 가다가 이 링크가 짧으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이미드 로딩하면 한 2, 3개월은 스테이블하게 유지가 돼야 되잖아요. 이게 빠지면 임플란트에 다시 연결하는 과정이 조금 불안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뭐 조금 안정적인 방법으로 가려고 최근에는 링크가 없는 방법을 쓰든지 아니면 링크를 세면하는 방법이 아닌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선생님들도 여러 가지 방법을 쓰실 것 같은데 뭐 지금 보면 조인트 이런 데는 조금 더 두꺼워야 될 것 같고요. 이게 낭창거리면 안 되니까. 자, 수술하면서 스캔하고 뭐 다음날 아침이든 이렇게 이제 밀링한 템퍼를 끼고 체어 타임은 굉장히 빨리 걸리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 젊은 환자분인데 적절한 덴처가 없어서 빨리 덴처를 만들기로 했습니다. 일단 수술할 때까지 약속이 빨리 잡히면 뭐 로딩을 바로 할 수도 있는데 일단 덴처를 만들기로 했고요. 자, 전방부의 바이트를 치아 부분을 노출시키고 바이트를 뜬 상태에서 분리를 시킵니다. 분리를 시키면 얼굴을 보고 일단 VD를 바로 잡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스테이블한 VD를 잡을 수가 뭐 중심이도 잘 체득을 할 수가 있고 이 장점은 왁스림을 할 때는 녹였다 붙였다 하는 과정이 조금 번거롭잖아요. VD를 내가 조금 높이고 싶으면 왁스를 좀 붙여봐야 되고 좀 낮추고 싶으면 낮춰봐야 되는데 이 나사를 돌려서 간단하게 이렇게 체크를 하면서 얼굴을 보고 환자의 편안함도 볼 수 있고 뭐 스마일도 관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덴처가 들어가게 되고요. 첫날 인상은 따로 뜹니다. 전 스캔을 하는 것보다는 인상 뜨는 게 좋다고 생각하는 게 제 배열 기준을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을 때 배열 기준이 뭐였죠? 하악의 베스티블의 시작점이었죠. 이게 스캔에서도 나올 수도 있는데 리치 흡수가 심하게 되면 베스티블의 전방 포인트를 알기가 스캔에서는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리치 흡수가 심하게 된 케이스를 우리가 클래스 2로 오진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제 시린지 테크닉으로 인상 뜨는 방법을 선호하고 배열도 이 기준에 따라서 합니다. 훨씬 더 그 덴처 스페이스에 맞는 배열을 잘 할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이렇게 셋업하고 환자분 저작도 잘 되고 심미적으로도 만족하시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이드 수술을 진행하는 거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거는 인제 멀티 유닛 어버트먼트 베이스 어버먼트 연결하고 스크롤 조일 때 링크가 이렇게 벌어지면서 고정이 되는 거예요. 세면을 안 하기 때문에 세면이 좀 떨어지지 않을 것 같은 장점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로딩할 때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을 하고 있고 링크가 없는 방법도 하고 있는데 링크가 없는 방법은 제 개인적으로는 너무 넥이 얇은 경우에 그 넥이 뭔가 좀 티어링 될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조금 있어서 뭐 아직까지 그런 경우가 없긴 합니다. 예. 하지만 이제 고런 게 조금 걱정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굉장히 짧은 임플란트 뭐 4mm 심은 것도 있고 6mm 심은 것도 있는데 돈이 없어서. 그래서 요런 링크를 요거는 이제 약간 컬러가 보이는 방법이고 요거를 조일 때 벌어지면서 고정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가 리미디어 로딩하는 동안 뭐 떨어질 염려는 없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제 뭐 처음부터 진행한 환자분은 아니고 어 인제 한 4 개를 심어서 오신 분인데 이게 템포럴리가 부러졌어요. 근데 되게 멀리서 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강원도 저기 멀리서 오시는 분인데 오셨을 때 바로 해 드려야 되잖아요. 근데 VD가 낮아요 보니까. 하악이 리치 흡수가 심한데 지금 크라운이 되게 짧잖아요. 그 VD가 낮게 설정이 된 거거든요. 그럼 VD를 높이면서 보철물을 빨리 만들어서 껴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바이트를 떠요. 그럼 왁스림 만들고 뭐 이것도 오래 걸리고 지금 모형도 없어요. 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일단은 뭐 스캔 바디를 연결하고 이건 또 다른 회사인데 스캔 바디를 연결하고 그다음에 제 트레이로 고경을 잡습니다. 고경을 어떻게 잡아요? 치아가 있는 부분은 플레이트로 그냥 바이트 메탈을 고정을 하고 하악은 왁스림을 고정을 하고 스캔 바디 있는 데는 넓게 구멍을 내서 1차 바이트를 낮게 뜨고 V드를 올려가면서 바이트를 뜨죠. 이거를 스캔 데이터랑 얼라인 해 가지고 고경을 잡을 수 있고 그럼 만약에 이 가공을 빨리 디자인을 인제 해 놓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프린팅 해 가지고 요렇게 당일에 아니면 다음날 이렇게 껴 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인제 제가 이 트레이를 쓴 거는 부분 무치약의 케이스를 보여 드렸는데 무치약도 동일합니다. 무치약에서는 다만 인제 이 대합치가 없기 때문에 기준이 없으면 셋업 방법을 제 배열 셋업 방법을 사용하면 되겠죠. 그 기준으로 진단을 하고 뭐 덴처를 만들 거면 그 기준으로 덴처를 만들면 되겠고요. 대부분 환자에서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 심미적인 결과를 얻을 때까지 우리가 왁스림을 사용하지 않고 제 기구를 사용하면 조금 더 빠른 결과를 얻을 수 있고 좀 더 편하게 특히 치아가 부분적으로 남은 환자분들은 스테이블한 바이트를 좀 편하게 뜰 수 있는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까지 제가 말씀드린 중요한 포인트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일단 치아 배열의 무치약 환자에서 치아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 기준은 왁스림으로 전달할 때 상악 전체 위치가 잘못 위치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VD가 결정이 되고 나서 상악 전체 위치를 설정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존에 이제 상악 전치를 먼저 설정하고 VD를 잡는 방법이 아니라 제 방법을 사용하면 여러 케이스를 조금 더 편하게 좀 진행할 수 있을 것 같다. 고정성 보철물은 그 바이트를 이용해서 임플란트를 심고 뭐 스캔 바디든 뭐 여러 가지를 활용하면 고정성 보철물로 쉽게 전환이 될 수 있는 뭐 시대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뭐 풀마우스 임플란트도 쉽게 접근할 수 있고 뭐 구치부 배열에 대한 얘기도 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2시간 강의가 선생님들 임상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질문이 혹시 있으시면 뭐 개인적인 메일로 주셔도 괜찮고 아니면 여기 네오바이오텍 통해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